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병원 부기영입니다. 좋은 발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심방세동의 뇌졸중 예방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2020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응고 치료의 목표는 뇌졸중 예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출혈이라는 항고 치료의 부작용에 대하여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심방세동의 뇌졸중 치료의 핵심은 뇌졸중에 대한 예방과 출혈과 같은 항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그 전략적 계획이 중요하겠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경색 발생의 위험 인자로는 뇌경색의 기왕력, 고혈압, 당뇨, 심기능의 저하, 심부전 등의 기왕력, 그 외에도 수면무호흡이나 흡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심방세동의 발생에 대한 리스크 팩터와도 겹치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위험자들이 얼마나 뇌경색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예방의 근거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차드바스코어 점수체계는 과거에 사용하던 차드스코어 점수체계의 위험인자가 세분화되고 추가되면서 중등도가 낮은 환자들에서 더 잘 선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심부전, 고혈압, 나이, 성별, 그리고 뇌경색의 기왕력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뇌경색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나이와 뇌경색의 기왕력은 강한 예측력으로 근거로 점수를 가중하여 뇌경색의 경우에는 2점, 나이의 경우에는 75세 이상에서 2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점수 체계에 포함된 성별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여성 요소가 뇌졸중 위험 인자가 아니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새로운 ESC 가이드라인에서 관철되는 변화는 베스큘라 디지즈의 세부 항목 중에 MI의 기왕력, 그리고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그리고 에어틱 플락뿐만 아니라 혈관 주용술상에서 관찰되는 시비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베스큘라 디지즈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18년 덴마크 레이스를 이용한 연구 결과로서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를 시행한 환자들 중 AF가 동반된 환자들을 원베슬, 투베슬, 드리베슬, 그리고 디퓨스 베슬 디지즈로 나누어 이스케믹 스트로크, 시스템의 엠볼리즘에 대한 아웃컴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병변에 있는 혈관의 개수의 차이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시비어티를 파악하기는 힘들고 그 결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으나 코로나리 아테리가 있는 환자들과 없는 환자들로 두 군으로 나눠서 비교했을 때는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시스템의 엠볼리즘의 아웃컴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트를 이용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 이 결과로서 또한 시비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스트로크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단정짓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긍정적인 결과를 목표로 추가적인 투영적 연구 진행이 가능할 거로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번 차드바스코에 추가된 항목이고 앞으로 조금 더 근거가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뇌졸중 예방을 위하여 항고제를 처방할 경우에 반드시 환자의 출혈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혈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인자 중에는 나이, 만성심질환, 스트로크의 기왕력, 그리고 당뇨, 그리고 고혈압 등 뇌경색의 위험 인자와 중복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이전에 주로 비타-K 기량제를 투여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출혈 예측 점수 체계들이 개발되었었는데요. 최근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로 헤드 블러드 스코어를 사용하여 치료의 초기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출혈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그리고 심기능이나 간기능이나 악화, 이스케믹이나 헤모레직 스트로크의 기왕력, 출혈의 기왕력, 그리고 프로스트롬빈 타임의 증가, 그리고
고령, 그리고 항혈소판 제제나 엔세이 등의 투약 등이 헤즈블라드 스코어의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이 진단되는 모든 환자의 초기에 출혈 위험도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헤즈블라드 스코어가 3점 이상으로 하이 블리딩 리스크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좀 더 자주 평가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는 한 이러한 블리딩 리스크 스코어로 항고 치료의 포기 및 중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앱솔루트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하여 확인해 보면 액티브 시리어스 블리딩의 경우이거나 플레이트릿이 5만 이하인 시비어 스롬보사이토페니아, 그리고 명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시비어 아네미아, 그리고 ICH와 같은 크리티컬한 어큐트 블리딩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AF를 진단받고 항원고 치료를 하는 도중에 ICH가 발생하여 내원하기도 하고, 항원고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ICH가 발생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AF가 같이 진단되어 심장내과로 협진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당장은 항원고 치료를 포기하더라도 이후에 좋은 경과로 외래 추적 관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항원고 치료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건 재출혈의 위험성 및 항원고 치료의 이득에 대하여 충분히 평가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항고제, 항혈소 판제제 등의 출혈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약제 등 출혈의 위험 인자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필요하고, 재출혈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2에서 4주 경과 후에 오럴 안티코아굴레이션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으나 근거 수준은 2A 정도입니다. 재출혈의 위험이 높다면 항고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뇌경색의 위험도 또한 높은 환자에겐 근거 수준이 낮지만 LAA 오클루더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항고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는데 랩상에서 빈혈이 관찰되면서 액티브 블리딩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들 임상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액티브 블리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항고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파린의 경우에는 INR이 2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중단하고, 노악의 경우는 방광기가 짧아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중단하면 항원고 효과가 사라진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의 정도가 심하다면은 RBC 플레이트릿 수요뿐만 아니라 아파린의 경우에는 FFP와 같이 수혈이 필요하고, 안티도트가 있는 노악이라면은 그 안티도트의 처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심각한 출혈에 대한 정도가 불명확하고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고민된 사항이 추가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액티브 블리딩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작년 유럽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ACC 리포트 컨센서스 도큐멘트에서는 블리딩의 시비어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리티컬 사이트의 블리딩, 헤모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 스테이트,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2 이상 저하되는 상황이거나 RBC가 2팩 이상 수혈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크리티컬 사이트의 블리딩이라는 거는 ICH, 이외에 CNS 시스템, 페리카디알 탐폰, 그리고 에어웨이나 헤모소락스, 인트라업더미널, 그리고 레트로페리토니얼 등의 헤모리지가 또 크리티컬 사이트 헤모지로 예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우 스트로크 리스크 환자들에 대한 뇌경색 예방 치료입니다. 최신의 연구들에 따르면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다른 임상 위험 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1점의 여성의 경우에는 0점이 남성과 똑같이 낮은 위험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항응고제 치료나 항혈소 환자 치료가 추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 인자가 하나 이상인 환자, 즉 남성 1점, 여성 2.2 환자에서는 항고 치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중등도의 위험도를 가진 환자, 즉 남성 1점, 여성 2점인 경우에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유럽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직 남성 1점, 여성 2점의 경우에는 오럴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레코멘드 하고 있으나 아직은 근거 수준이 2A 정도로 추가적인 근거가 보충이 돼서 항우고제의 필요성 혹은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도 임상적으로 처방이 불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항고 치료입니다. 앞서 뇌경색의 위험 인자와 항고 치료의 출혈 위험 인자에 모두 만성 신장 질환의 기억력이 포함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성 신질환의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 AF의 유병률이 높으면서 혈전 및 출혈의 위험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규모의 노학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신기능에 따라서 도즈 리덕션을 필요한 것은 이미 정립되어 있고 크레아틴 클래스 50 기준으로 혹은 크레아틴이 1.5 이상을 기준으로 용량을 줄여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데이터를 토대로 2018년 대한부정맥학회 심방세동 가이드라인에서도 용량 감량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다비가트란, 리바록사반, 에독사반은 크레아틴 클래스가 50을 기준으로 그리고 에픽사반 같은 경우에는 크레아틴이 1.5 이상인 경우에 용량을 감량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비가트론과 에독사반의 같은 경우에는 P글라이코프로테인 이니비터의 사용 시 용량 감량이 필요한데 부정맥 약 중에서는 아미오다론 그리고 베라파밀, 드로네다론이 이에 해당되므로 항부정맥자와 같이 처방 시에는 주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틴 클래스 30 이하와 투석을 진행하는 엔드스테이지 레날 디지즈에 대한 환자에 대한 뇌경색 예방 치료에 대하여 아직 근거가 부족하고 많이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투석하는 환자들에서 심방세동은 사망률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혈액 투석을 하는 환자들에게서 경구 항고제에 대한 무작위 대조 시험이 없고 크레아틴 클래스 30 이하의 중증의 만성 신진질환 환자들에서 노학에 대한 무작위 연구도 없습니다. 이 연구는 캐나다 인구 집단을 분석한 연구로서 투석을 하는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와파린 투약분에서 유의하지만 뇌졸중 발생에 대한 하자드 레이어수가 1.14 그리고 치료에 대한 위험도는 하자드 레이어수가 1.44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 뇌졸중 발생 위험도에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높일 수 있으며 출혈의 부작용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 논문은 덴마크 레이스의 연구 결과이고요. 투석 환자들에서 경구 항고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투석을 한 환자에서 스트롬보엠볼릭 이벤트가 높게 보고되고 있었고 와파린 투약분에서 올코즈 데스의 이득이 보여줬던 연구였습니다. 앞선 연구와 이 연구 모두 레지스트를 이용한 관찰 연구로서 한계가 있으며 아직은 투석 환자 및 중증의 만성 신질환 환자에 대한 예방 치료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결국 심방세동에 있는 투석 환자들에서 항고의 치료에 대한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날 AF 스터디는 투석 환자에서 에픽사반 그리고 와파린 투약이 두 군으로 진행된 RCT였습니다. 하지만 두 군의 뇌졸중 출혈의 결과가 차이가 없었고 에픽사반의 이득이 예측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펀딩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서 연구 자체가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2019년에 AHL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를 동반한 환자에서 뇌졸중 예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 환자의 경우 뇌졸중 예방의 프라이머리 프리벤션도 중요하지만 삽입된 코로나리 스텐트의 리스테노시스나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재발에 대한 세컨 프리벤션 또한 중요합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을 토대로 항응고 치료와 항혈소판 병행 치료법에 대하여 변화가 있었고 유럽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과 크로닉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로 나누어 투약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CS의 경우에는 항응고 치료 포함 3대 치료에 대하여 시술 전후 1주 정도 투약 후 아스피린 중단을 권고하고 나머지 P2Y12 이니비터와 항응고 치료 지속을 최장 12개월 유지 후 이후로는 항응고 치료 단독 장기 유지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크로닉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경우에도 ACS와 비슷하나 P2Y12 이니비터와 항응고 치료 지속을 최장 6개월 투약 후 이후로는 항응고 치료 단독으로 장기 유지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악 처방이 가능한 환자라면은 와파린보다는 노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헤즈블러드 스코어가 3점 이상으로 하이비즐링 리스크를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바락서반 다비가트란 같은 경우에 용량을 감량하여 처방하고 와파린 투약이 어쩔 수 없는 환자라면은 PTINR 타겟을 2에서 2.5로 낮춰서 투약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on valvular AF 환자들의 뇌졸중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valvular AF 환자들의 경우에는 항고 치료는 필수이지만 노악의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prosthetic mechanical valve 및 moderate to severe MS 환자의 경우에는 노악의 금기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메카니컬 밸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랜더마이즈드 페이지 2 스터디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다비가트란과 비타민 K 기량제보다 고용량의 다비가트란이 와파린보다 효과적이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판막 치안수를 받은 252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와파린과 다비가트론으로 배정하여 진행한 결과였고 다비가트란군에서 예상보다 많은 뇌졸중 발생과 주요 출혈 발생으로 연구 자체가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다비가트란군에서 판막 혈전증 발생도 역시 많았다고 보고되었고 이 연구 또한 조기 중단되었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겠지만은 노악이 기계 판막 환자에서 좋은 항고제 전략은 아닐 수 있겠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2020년 NEJM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연구는 바이오프로스테틱 마이트랄 밸브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란 환자들을 각각 500명씩 리바럭서번과 와파린군으로 나누어서 추적한 결과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데스, 메이저 카디오베스쿠라 이벤트, 메이저 블리딩에 대하여 12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 non inferiority를 증명한 데이터였습니다. 이 논문은 또한 moderate to severe MS를 동반한 AF 환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 발표한 논문입니다. 약 3만 명의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한 환자들과 항고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들을 제외하여 약 7,000명의 환자들을 인도되었고 와파린군이 5,400명 정도, 노아콘이 2,000명 정도였습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통하여 조정하여 비교한 결과 이스케믹 스트로크, 시스템 엠보리즘, 얼코지데스에서 유의하게 낮은 하자드 레이셔를 보였고 인트라큐러널 헤모리지 또한 유의성은 없지만 하자드 레이셔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라서 한계점은 있지만은 앞으로 프로스펙티브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결과들을 이제 밸뉼라 AF의 노악 인디케이션으로 밸뉼라 AF가 노악 인디케이션인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 결론입니다. 스트롱 리스크 이밸루에이션을 위해서 차드 스코어, 블리딩 리스크를 어세스하기 위해서 헤즈블라드 스코어를 이용하여 초기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평가가 필요하고 로우 리스크 페이션트, 그리고 만성 신진질환 환자들, 코로나리 디지즈가 동반된 환자들, 그리고 베블 IF 환자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항고 치료가 필요한데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고 근거 수준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고 치료로 얻을 수 있는 뇌졸중 예방과 이론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항상 고려하여서 환자들에서 좋은 전략적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